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20년 5월 18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사남 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구멍가게 사탕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보통 무언가를 좀 나눈다는 건 좀 아름다운 일인데요. 하지만 여기 좀 적절해 보이지 못한 그런 나눔도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를 통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이제 4년이죠.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를 2년씩 쪼개서 서로 나눠먹기를 할 그럴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면 사퇴를 하면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4년의 임기니까 2년은 누가 하고 2년은 다음 사람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각 지방의회들은 전반기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예. 곧 있을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충남 공주시의회하고 부여군 의회 그리고 청양군 의회에서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중도를 사퇴해서 이제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을 넘겨준다 이런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청양군 의회를 보면요. 미래통합당 수석 김옥희 의원이 공천을 받을 당시 정진석 의원실에서 임기를 2년만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선증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이제 또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표를 내야 된다라면서 좀 다소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인 부여군 김상 의원 역시도 공천을 받을 때부터 정진석 의원실에서 이 같은 요구를 해왔다라면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니까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해 다음 순번에 물려주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이들 의원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요.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에서 당직을 역임했거나 아니면 지역의 여성단체에 관련 활동을 한 인물들이 새롭게 의원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 사퇴가 아니고 어느 일종 계획된 사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합의도 있나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2년씩 나눠 갖자 이런 합의가 실제 있나 보죠? 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예. 사례 말고도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 공천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줄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좀 폐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실은 이 공천 과정에서 해당 의원들이 절반씩 임기를 맡도록 합의를 한 사항이었고 의원실에서는 이를 존중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를 좀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비례대표가 구멍가게 사탕이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방의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논란은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7대 공주시회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 예산군의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직이 이제 일부 정치 세력들의 줄 세우기야 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나눠먹기 일종의 이제 나눠먹기 도구로 전락된 게 아닌가 싶어 좀 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앞으로 투표를 할 때 더욱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보다도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우리 모두 좀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직이 무슨 뭐 구멍가게 사탕이냐 그렇게 나눠 먹게 하냐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행복했던 점심입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그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또 하셨고 그 일부는 사용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당초 도입될 당시만 해도 과연 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뭐 퍼주기식으로 가다가는 국가 경제가 망한다, 이런 비판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 좀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대전시에서도 시민 일부를 대상으로 그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여기에다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아동 돌봄 쿠폰도 지급이 되고 있죠. 이게 대전시 경제에 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전시가 일부 신용카드사들의 그 매출액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업종별 매출액을 분석해 봤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절정에 달았던 지난 3월 대전 전체 업종의 매출액은 그 카드 매출입니다. 5,507억 9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3월과 비교해 봤을 때 약 20% 정도가 감소한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하고 그 아동 돌봄 쿠폰이 지급된 지난 4월에는 전체 업종 매출액이 6,282억 9천만 원으로 이제 작년 4월 대비 마이너스 5.8%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 차원에서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이 상당히 그래도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로 소비되는 업종을 보면요, 소매업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뒤를 비해서 식료품과 일반 음식점 그리고 의료기관하고 의류입니다. 옷입니다. 예, 구입 순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이제 생활 필수품 구매 좀 이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에서 지급한 그 생계 지원금 액수가 총 338억 2천만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142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이미 소비가 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만 놓고 봐도 이번 지원이 얼마큼 좀 다급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 필요한 그 생필품 구매에 얼마큼 사용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이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이제 주로 골목 상권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분명 도움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국민 긴급 재난 지원 지원금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뭐 효과는 분석된 건 없죠. 네, 한 달 정도 뒤면은 이제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전시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이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이 경기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또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 힘들어서 잊고 있었던 그런 삶의 여유도 좀 잠시 찾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좀 큰 힘을 낼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마련해주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지원금 받으셨다고 어제 저희 가족들을 불러내서 맛있는 이제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비록 이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요. 예. 이제 오랜만에 당신께서 좀 당당하게 지갑을 여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저희 가족도 많은 힘을 좀 얻을 수가 정 있었습니다. PD가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받으셨다고 예. 내시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저도 좀 기뻤습니다. 예. 그 워낙 이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이 긴급 재난지원금 제도가 말 그대로 이제 긴급하게 도입돼서 여러 논란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이를 좀 잘 보완하고 또 정비해 나간다면은 분명 국민들에게 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좀 잘 극복해 나가서 국민 대다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좀 탄생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세나 화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자율이란 미명아래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내일부터 고3 학생들 등교 개학 시작되죠. 예. 그래서 그 어제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그 고3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그 등교 대비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고3이 등교를 시작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순차적으로 또
저학년이 계속해서 등교가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고3은요, 그 매일 대면 수업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나머지 학년들은 그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또 이제 학년 단위로 격주제 혹은 격일제로 등교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 중고등학교에서 만약에 그 격일제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면은 하루는 1학년, 하루는 2학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등교를 하는 것이고요.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한다.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격주제를 도입한다면은 한 주는 1학년 그리고 다른 한 주는 2학년이 등교를 하고 역시 이제 등교를 하지 않는 주에는 격일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격일제, 격주제. 교육에서는 참 생소한 단어들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초등학교는 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학년이 6학년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수업 시수가 좀 적은 편이라서 뭐 오전 오후반 운영 같은 2부제나요. 아니면은 학년별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뭐 사흘만 등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했을 뿐 그 세부 운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그 일선학교의 그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 뭐 이렇게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학교장이 알아서 판단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3은 매일 등교, 고1, 2는 학년, 학급별 격주 운영, 중학교는 원격 등교 수업 병행 같은 그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뭐 초등 1, 2학년은 하루만 등교하고 나흘 동안은 온라인 수업, 3, 4학년은 하루 등교에 이틀 온라인 수업, 그리고 다시 하루 등교, 그리고 5, 6학년은 하루 등교하고 하루 온라인 수업하는 그런 격일제 운영 지침을 내린 대구시 교육청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대전시 교육청의 지침은 좀 너무 허술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다른 교육청들은 이 학년별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이 지금 마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물론 대전시 교육청에서도요, 그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급별 책상 배치를 뭐 시험 대용으로 해놓고 또 이제 과밀학급은 과학실이나 음악실 같은 그런 특별실을 활용하라 이런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이 공간 자체가 없어서 이런 지침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별 칸막이도 그 예산 부족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예. 이 학교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이름 아래 그 현실성 낮은 보여주기식 이런 그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책임은 일선학교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이런 칸막이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현재 교육청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글쎄요, 일선 학교들은 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방역 관련 물품을 다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견된 등교 계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사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하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들기도 합니다. 그 영화 사도에서요, 그 영조가 사도 세대를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을 윤허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이번 대전시 교육청의 등교 계약 지침을 보면서 왜 이 대사가 생각나는지 좀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예. 없는데요. 그 위기의 비상시국 좀 더 능동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그런 대전시 교육청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설레발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난 일요일 그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홈팀 하나이글스와 그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정말 이제 아찔했던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3회 말 원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하나이글스 타자 정진호 선수가 친 강습 타구가 롯데자이언츠 투수 이승원 선수의 머리를 강타해 경기가 잠시 중단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당시 중계를 직접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 과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투수는 아니었지만 그 3루 코치가 타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던 일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만큼 좀 위험천만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주심은 재빨리 경기를 중단시켰고 그 이후 이제 의료진과 앰뷸런스가 경기장으로 들어와서 이 선수를 인근 충남대병원으로 후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도 뜨겁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후 조치가 제대로 적절하게 됐느냐 아니면 미흡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그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서 주심이 이제 마이크를 차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심의 목소리를 텔레비전 중계 방송을 통해 이제 시청자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사고 장면도 고스란히 텔레비전을 통해 이제 생중계됐었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이 구급차의 진입이 너무 늦었다, 뭐 의료진의 조치가 허술했다 이러면서 그 홈팀인 하나이글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어쨌든 이제 일반 팬의 입장에서는 워낙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이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영상을 좀 수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이글스 구단에 따르면 이날 경기장 안에는 정형외과 의사 1명, 그리고 간호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이렇게 3명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이들은 그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장에 이제 보다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앰뷸런스가 있는 그 외야 쪽이 아니라 포수 뒤쪽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자 주심이 약 5초 후에 경기를 중단시켰고요. 이후 이제 상황을 파악한 뒤에 약 12초 후 구급차 의료진을 투입하라 이런 콜사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 20초 뒤에 의료진이 이승원 선수에게 도착해서 이제 선수의 상태를 확인했고요. 의료진이 도착한 지 약 35초 후 앰뷸런스가 이제 쓰러져 있는 그 선수 옆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의료진이 투입되기까지 총 이제 37초 정도가 걸렸고요. 예. 그 사고 시점부터 앰뷸런스 도착 시간까지는 총 1분 12초 정도가 소요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걸 늑장 대응이다, 늑장 대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아마 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간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 이후 의료진은 선수가 의식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추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 선수들이 그 이승원 선수를 들어서 그 이동 침대에 눕힌 뒤에 그 앰뷸런스에 실어 충남대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이 총 2분 30초 가량이 소요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시점부터 주심의 경기 중단과 의료진 투입 콜사인 그리고 이제 의료진 투입 마지막으로 앰뷸런스가 실어서 이제 경기장으로 떠나는 시간까지 총 이제 4분 정도가 소요된 셈입니다. 이거 뭐 시간도 시간입니다만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의료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미 이제 그 의료진이 현장에서 선수의 의식과 경추 부상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그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이송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전에 사전 단계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텔레비전 중계에 담긴 그 주심의 음성이 좀 이런 논란을 키운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계에서 들린 주심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자면요. 이제 콜사인 나자마자 달려 나오는 의료진을 향해서 이제 반말로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지금 머리 맞았는데. 지금 당장 조치할 건 없어? 등의 이제 다소 좀 고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을 향해 좀 너무 재촉하는 이른바 이제 설레발을 놓은 게 그 중계화면에 잡히면서 이 시청자들의 마음이 동요돼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 후송 이후 그 이승원 선수는 두부 미세골절과 출혈 그 소견을 받긴 했지만요. 다행히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의식도 또렷하고 또 상태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만 22살로 장래가 유망한 이승원 선수 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야구판 들 앞에서 이제 다시 당당하고 씩씩하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현대에서남 수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과유불급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같은 선거구에서 내리 6선으로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이제 최다선 의원이 된 그 대전 서구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이 사실상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함께 경선할 것으로 예상됐던 같은 당 소속인 그 5선의 김진표 의원이요. 그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 국회의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이로써 박 의원은 무난하게 그 21대 전반기 의장으로 합의 추대될 예정입니다. 예, 뭐 어제 긴급 회동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김진표 의원이 뭐 양보를 한 건가요? 후보 등록을 취소했네요. 네, 뭐 양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박병석 의원이 충청권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충청권에서는 일제히 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여러 언론들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충청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고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좀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긍정적인 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그 국가의전 서열 2위잖아요. 대통령 다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 위상으로만 생각해서는 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욱 냉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어떤 하거든요. 부분에서요? 이제 과유불급,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좀 미치지만 또 못하다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예. 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의전 서열 2위는요. 권력 서열이 아닌 의전 서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전 서열이 높다고 해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뜻은 아니겠죠.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입법기관의 수장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뭐 역할과 또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물론 뭐 국회의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이 법을 만드는 국회 수장의 권한과 역할이 국회가 공정하고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이나 아니면은 각 정당들 사이에 그런 이견을 조율하는 그런 것이지 이게 충청권 출신이라고 해서 뭐 본인 마음대로 당장 충청권에 무언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거 이런 건 아니지 예. 않겠습니까? 예.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민주주의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그렇죠. 먼 그런 행보겠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국회의장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지 뭐 국회의장이 대전 출신이라고 해서 대전 지역에 어떤 뭐 특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지나치게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김치 국물 마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과거 19대 국회 전반기 때만 해도요, 대전 중구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강창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을 했었고, 예. 그리고 박병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지역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뭐 대전 충청의 자랑 뭐 이러면서 찬사도 쏟아냈었고요. 거리에 또 현수막도 굉장히 뭐 도배되다시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후 과연 몇 명의 지역민들이 그 자랑을 함께 좀 공감을 했었을까요? 예.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 전반기 때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당시 국회의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신이 전북 진안이라고 해서 진안이 좋아졌다. 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문희상 현 국회의장 때문에 경기도 의정부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좀 수긍을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국회의장은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도 버리는 그런 자리죠. 21대 국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외된 이웃들까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차분한 마음을 갖고 예. 지켜보고 또 응원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정치에서 지역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의 뭐 정치적 기반이니까요. 그걸 너무 또 강조하면 지역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키워드를 과유불급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뭐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상한 침묵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의료 장비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 논산에 있는 백제 종합병원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병원은 무자격자 수술과 주치 조작, 뭐 의료비 과다 청구 등의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백제 종합병원 측에서 이를 이제 탐사 취재에서 연속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를 최근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를 고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소장에 적힌 고소 내용을 보면요. 건조물 무단 침입, 주거 수색, 병원 설립자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 입원으로 인한 사기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업무방해, 초상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이렇게 8가지 항목이나 된다고 합니다. 8가지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취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취재 내용과 이제 취재 과정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백제 종합병원이 기자를 고소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8년에도요. 병원 측은 논산시립병원,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의 문제를 보도했던 대전의 한 인터넷 언론 기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제 형사 고소를 했고 또 이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사실로 확인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관련 사항은 혐의 없음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 백제종합병원 측은 해당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이제 취하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논산 시립병원하고 백제종합병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의아하실 텐데요. 이른바 이제 그 병원의 지배 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산에서 가장 큰 병원인 백제종합병원은 그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병원 설립자 일가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사가 총 5명인데 이분들이 모두 이제 설립자의 친인척이라고 합니다. 그 현재 현재는 이제 설립자의 장남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셋째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 병원장을 그리고 이제 5째 아들로 알려진 인물이 논산시립 그 노인 전문병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산시립 노인 전문병원은 현재 이 백제종합병원이 이제 논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백제종합병원하고 논산시립 노인 전문병원하고는 뭐 뿌리가 같다 뭐 이렇게 네, 운영 주체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한 기자를 지금 고소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이번에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의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그 2018년 보도와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이 이제 비리가 이제 좀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이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측이 이제 병동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또 이제 외부인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백제종합병원의 한 격리과 직원의 그 증언도 실었는데요. 증언에 따르면은 논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총무과장이 이 해당 송수 업무를 맡으면서 병원 측에서는 그 논산 지역에 이제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산에서는 이 백제종합병원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 그 매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까? 네네, 그 해당 이 사건을 취재했던 그 기자의 그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취재 기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 그 해당 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당 그 기자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 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런 그 취재의 부당성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것이 그 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 보통의 사례인데 바로 그러니까 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병원에서 그 비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그 행위를 자주 목격했다라는 그 병원 전직 수술실 직원의 증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그 병원 소속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이제 주치의 행세를 하다가 해당 의사와 그 병원이 벌금 100만 원형을 또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가 병상수에 맞춰서 3개의 음압 격리 병실을 갖춰야 하지만은 이 병원 측에서는 그 단 한 개도 설치하지 않은 것도 이런 것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취재 과정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런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이요, 그 특정 언론사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 언론을 포함한 나머지 언론들에서는 이 병원에 대한 그 홍보성 기사들을 제외하고는 보도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병원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 관련 사항을 계속 주시해서 보고 또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엔 대선한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적진성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사자성어인데요. 그 우리말로 풀면은 티끌모아 태산 이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쉽게 풀면 더 이해하기 예, 좋을 뭔가 좀 텐데요. 있어 보이려고 네, 사자성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되면서 그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뭐 일각에서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명품을 구입하는데 뭐 이런 돈이 사용된다면서도 이제 뭐 도입 취지와 성격에 그 정서적으로 좀 동떨어진 사치성 소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정말 필요했던 생필품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말까지 정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방식의 소비도 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한 안에 돈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기부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부 처리가 된 돈은요, 그 고용보험 기금으로 이제 적립돼서 향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쓸 예정인데요. 물론 이런 방식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그 효과를 좀 당장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어려운 지역 상권도 살리고 또 이제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일단 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다음에 그 돈 중 일부를 뭐 쌀이나 식자재 같은 생필품을 구입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운동이 대전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뭐 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해야 되느냐 아니면 받아서 써야 되느냐
개중에 또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물건을 사서 기부를 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전시와 대전시 산하기관 그리고 이제 경제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 기부 운동에 지금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전시 자치분권국에서는 이 국장과 과장 5명이 일단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요. 그 서로 일정 금액의 돈을 좀 모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뭐 쌀이나 고기, 라면 같은 생필품, 그 식료품 100만 원어치 정도를 구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입한 물품을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청소년 보호시설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시설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그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또 이 운동에 동참을 해서 오늘 29일까지 이 지역 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이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기부라는 것이 강요해서 하는 기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 자발적 기부가 이게 기부에 이제 참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이 재난지원금의 기부가 이거를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부를 하면 착한 사람, 뭐 기부를 안 하면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뭐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프레임 안에는 또 이제 지원금을 전액 아니면 뭐 상당 금액의 그 금액을 뭐 지급 기부하느냐 마느냐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의 기부는요 10,000원부터 그 원하시는 만큼 기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액수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뭐 자기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뭐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뭐 이런 식의 그 색깔을 좀 씌우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각자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은 작은 정성이 그 어려운 이세계는 또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좀 기분 좋은 상상도 해봤는데요. 대전 시민들 중 100만 명이요. 그 10,000원씩만 기부를 해도 이 100억 원의 돈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어려운 이세계 전달을 한다면요. 100억 원이라는 돈이 지역 상권에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100억 원어치의 정성이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혹시 이런 기부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그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에 이제 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훈훈한 운동에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도시철도공사 고위 간부의 그 직원들에 대한 갑질 의혹, 뭐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복수의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이제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뭐 하지만 이제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간부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전면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뭐 저희 방송 돌파고 뉴스 시간에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인터뷰해서 들려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예. 이 갑질 의혹 사건이 접수된 다음에 그 도시철도공사 측은 해당 간부를 즉시 업무 배제를 시켰고 이제 진상 조사를 했었는데요. 인사위원회가 최근 그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 도시철도공사 인사위원회는요, 갑질 의혹 당사자의 그 간부에 대해서 감봉 2개월의 그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느 정도의 그 징계인가요? 이게 경징계인가요? 중징계인가요? 우선은 징계를 내렸다는 것 자체를 봐서는 이제 예. 갑질이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감봉 2개월은 좀 징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도시철도공사 측 입장을 보면요. 당초 이 간부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그런 징계를 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해당 간부가 이제 과거에 표창을 그 수상 그런 경력도 있고 해서요. 이 감경 사유를 반영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감봉 2개월 이렇게 다소 좀 경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예. 경징계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어떤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네, 그 키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측 다 이제 이걸 인정할 수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과 노조 측은 이게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관계자는 그 작년에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갑질 문제에 관해서도 감봉 2개월이었는데 이번 경우는 고위 간부가 직원에게 했던 갑질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감봉 2개월을 내리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간부 역시도 이제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간부는 그 직원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지적하니까 뭐 불안감을 느껴서 자신에게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신고를 한 음해 사건이다. 이렇게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를 두고서 이렇게 또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징계가 최종 결정인가요? 네, 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결재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 확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당사자가 15일 안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장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재심을 요청을 하면은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릴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회사 차원의 징계이고요. 네. 수사기관에서도 또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그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사당국의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직장이죠. 이 직장 안에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네, 5시 엔데스는 금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관심 좀 가집시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난 7년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 줄여서 이제 과거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법안이 20대 국회 그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그 171명 중에 찬성 162표, 반대 1표, 그리고 이제 기권 8표로 이제 가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에 따라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그동안 좀 미진했던 한국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그 진상 규명의 길도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는 총 9명의 그 위원 구성으로 3년간 활동을 보장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배상이나 보상 조항이 빠져 있어서 이게 좀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과거사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도 그 산내 곤룡골을 비롯해서 공주, 아산 여러 곳에서 한국 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전 동구 산내 곤룡골에서도 그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그 국가 권력에 희생당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전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그 이번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한다. 뭐 이러면서도 이 보다 많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전시와 그 각 자치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05년 진실화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할 당시에 그 지자체의 여러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 최대 7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 중 이제 신청자가 고작 200여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홍보도 잘 안 됐고 역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편견의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그 대전시나 그 지역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좀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재작년에 그 제가 이 산내 곤룡골 민간인 학살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이제 국회 회의실에서 상영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영회는 당시 그 민주평화당 소속 천정배 의원실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실에서 이제 초청을 주관을 했었고요. 이제 국회의원회관 곳곳에도 이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전의 국회의원 7명이나 그 의원실 관계자 단 1명도 이 상영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 매년 6월에 희생자 위령제가 대전 그 산내 곤룡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은 대전시장은 역대로 단 1명도 없었고요. 그 대전시에서는 지난 2017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추진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놓고도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올해가 6.25 전쟁 그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산내 곤룡골 문제는 더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상황을 보면요, 이 관할 자치구인 대전 동구만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 동구는 관련 TF팀하고 전담부서는 이미 구성해놨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 활동을 해온 그 영국인 출신 데이비 밀러 박사를 특보로 또 채용한 일도 있었죠. 한국 전쟁 때 그 충북 영동에서도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300분 정도가 이제 희생당하셨는데요. 노고인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 300여 분이 희생당한 곳만 가봐도 그 지자체의 엄청난 관심과 노력으로 그 평화공헌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7천여 명이 희생당한 산내 곤룡골에 대해서는 그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듯한데요. 그 이번에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그 지역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억소리 나는 실수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 만약 실수로 그 수억 원을 날리시게 된다면 어떤 예.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실수로 수억 원을 날릴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세종시가 농림 지역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요, 토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 지난 2017년 4월 그 세종시 연서면 일대 농지 114만 제곱미터가 이 농업진흥 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이제 변경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일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 농업진흥 지역보다는 당연히 좀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땅값이 올랐습니까 이쪽 지역에? 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을 건데요. 그런데 그 얼마 안 지나서 같은 해 10월 이 지역이 다시 농업진흥 지역으로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이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세종시가 고시를 할 때 이 변경 사항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투자자들이 그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보호구역인지 알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들이 산 땅이 집을 지을 수 없는 진흥구역임을 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세종시가 변경 사항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이제 확인됐던 것이었습니다. 예. 행정관청이 제대로 된 사실을 고지를 해 주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오류, 그 표기 오류가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금남면과 장군면 등 이 세 개 면에 걸쳐가지고 151만 제곱미터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무려 이제 36명의 투자자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 4만 5천 제곱미터의 소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이게 확인이 제대로 안 되나 보죠? 투자했을 때 세종시에서 이거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능한 곳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했는데 사실은 세종시에서 업데이트를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 다시 보호구역으로 뭐 변경을 해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거기가 이제 좀 농지 면적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세종시가 당연히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럼 세종시가 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피해 보상을 해준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이 현재까지 피해 구제를 요청한 투자자가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곳에 투자한 금액도 이제 31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땅을 구입할 때 당시 이제 농업진흥구역보다 그 1.5배 정도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니까 이건 단순 차액만 따져봐도 7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그 뭐 시세 차익까지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 세종시가 이들에게 물어줘야 될 돈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돈은 바로 시민 혈세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세종시의 이런 황당한 실수에 결국 애꿎은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생겼습니다. 세종시에 보다 좀 확실한 공직 기강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